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고요. 40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대출을 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저에게 대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대출은 아파트 살 때 받은 대출이고 아마 직장 다니는 기간 동안 계속 갚아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대출을 잘 받아서 재산을 잘 늘린 케이스예요. 사실 저는 대출하면 일단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걱정을 가득 안고 수억의 빚을 내며 마이너스로 시작했었지만 지금은 수십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빚이 있고 여유가 없는 삶이긴 하지만 누구한테 패기친 적도 없어요. 오로지 저 스스로 공부하고 알뜰하게 모으며 이뤄낸 결과인데요. 이런 저의 곁에서 남편은 가만히 떡이나 먹고 굿이나 봤으면 좋으련만 허튼 수작을 부려 나락으로 버려졌어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제가 어떻게 돈을 굴렸고 바보 같은 남편이 그 복을 어떻게 차버리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이야기에 한이 좀 많아서 길어요.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저의 이야기는 결혼 전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암 걸릴 정도로 가난했고 답답했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사고치는 아빠와 오빠 때문에 버는 족족 합의금과 빚 갚는 데 쓰느라 돈을 못 모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나는 왜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나는 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지? 왜 내가 한 일도 아닌 일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수습해야 하지? 그때 있었던 일을 다 말하려면 2박 3일도 모자라요. 듣는 사람이 더 괴롭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누구는 가족이 좋은 울타리가 돼준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저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꿈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울한 생활이 계속되었다가 어느 날 제가 각성하고 가족들과 멀어지기로 선언을 했어요. 그때 매몰차게 집에서 나와서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 일부러 전출 신고도 하지 않고 가족들이 저를 못 찾게 했어요. 혼자가 되어 제 월급을 저 혼자 다 관리해 보니까 쥐꼬리만한 돈이 많게도 느껴지더라고요. 생활비 빼고 월급 대부분을 모았고요. 적금 통장에 매달 저축되는 돈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가족 곁을 떠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남편을 만나서 연애했는데 남편도 돈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죠. 사고치는 시누이 때문에 돈을 버는 족족 시누이 카드값 메꿔주느라 집에 돈을 다 갖다 줘야만 했대요. 제 이야기를 해주니 남편도 자신의 가족들과 멀어져서 그때야 자기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던 저희는 단칸방부터 생활을 했어요. 초반에는 이런 살림을 가진 것도 행복했지만 어느 날 현실 자각을 하게 되는 현타가 왔습니다. 친구들은 어디 아파트이다, 자가다, 전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단칸방에 월세잖아요. 이 나이 먹고 왜 이러고 사는지 제 스스로가 답답했어요. 이 현실을 빨리 탈출해 보자고 더 쪼이고 아껴도 돈을 모으는 것에는 한정적이었어요. 아, 뭐 쓴 것도 없는데 이번 달 카드값이 또 많이 나왔네. 정말 물가가 미쳤나 봐. 그래? 아, 나도 아낀다고 아꼈는데 아무래도 우리 월급이 적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뭐라도 좀 해야겠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뭘 해야 좋을까? 저는 많이 못 배웠고 가진 것 없었기 때문에 뭘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 당시 대기업의 파견직으로 2년씩 이동하며 일을 했었는데 파견직 월급은 정말 얼마 안 돼요. 100 언저리의 월급이었고요. 결혼까지 했으니 얼마나 많이 쪼들렸겠어요. 남편도 월급이 많지 않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하긴 했어요. 그때부터 도서관에서 돈을 많이 버는 법에 관한 책을 빌려서 출퇴근할 때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주식, 부동산, 펀드 등 돈의 흐름을 공부했고요. 책을 읽다 보니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했죠. 한평생 돈이 없다 보니 저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컸어요.
어떻게 해야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며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제가 행동을 하게 만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 시작되고 있던 계절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여름이었죠. 반자라서 소음과 먼지들, 각종 벌레와의 싸움은 기본이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약과였어요. 장마가 시작되었을 때 얼마 안 가서 저희 집은 완벽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물을 빼고 집기들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쓸만한 물건들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다 버렸는데 그때 정신이 확 들었어요. 우리 이사 가자.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최소한 지상으로 이사 가자. 이렇게는 더는 못 살겠어. 그때 지상으로 올라가서 살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도 동의했고요. 하지만 모아놓은 돈은 없고 집을 살 만한 큰 돈을 단기간 안에 모을 수도 없잖아요. 일단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다니며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한 달에 몇십만 원 더 생긴다고 해서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감한 결심을 하게 되었죠. 여보, 우리 집 사자. 아무래도 내 집이 있어야 안정적인 생활도 가능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사고 싶지. 그런데 우리 형편의 집을 어떻게 사? 1층 월세집도 못 들어가는 형편인데 5기 넘는 집을 어떻게 사? 우리 대출 받자. 생각해보니까 대출 무서운 게 아니더라. 필요한 돈을 먼저 받아 쓰고 천천히 잘 갚아 나가면 돼. 우리 둘은 젊고 열심히 돈을 벌 거니까 당분간은 애 갖지 말고 대출금 갚는 데 집중하자. 어때? 그런데 당신도 나도 비정규직인데 어떻게 대출을 받아? 난 내년에 정규직 심사라서 그만둘 수도 없어. 마음 같아서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건 내가 수를 내볼게. 내가 이직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 줄 거지? 저는 파견직을 다니면서 작은 기업이라도 회사가 탄탄하고 정규직인 일자리를 찾았어요.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기에 그 무엇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먼저 따랐어요. 그리고 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열띤 회의를 했죠. 매매가 좋다니까 여기 자꾸 오래되긴 했지만 입지가 좋아서 분명히 올라. 시세 그래프를 봐봐. 꾸준히 올라온 매물이야. 계속 오른다니까. 지금 우리 형편의 아파트 매매가 말이나 돼? 조금이라도 아낄 생각을 해야지. 여기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가격적으로 괜찮기는 해도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해. 매매가랑 전세가가 5천밖에 차이가 안 나고 전세는 돈이 가만히 있지만 매매는 돈을 불릴 수 있어. 잘 분석해봐. 반면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불안한 모험은 하지 말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자. 우리는 전 재산이잖아. 막연히 그렇게 예상해서 말하지 말고 정확히 분석을 해봐. 매매 가치가 있는 곳이 맞아. 아파트에 들어가기에 앞서 남편이랑 전세냐 매매냐 옥신각신했지만 저는 향후 미래 가치나 저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매매를 주장했고 결국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작고 허름하고 곧 쓰러져 갈 것 같은 집이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사실과 고통받고 있던 반지하 단칸방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사도 하기 전에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사 후 남편과 끌어안고 울었어요. 남편도 제가 좋아하는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죠. 우리 정말로 돈 열심히 벌어서 빨리 빚 갚아버리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당신 정말로 애썼어. 직장도 바꾸고 대출도 다 알아보고 그 큰일을 당신이 다 해결했잖아. 정말 대단해. 그리고 고마워. 그건 별거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지. 잘 갚아 나가자. 그래도 나 이제 집주인이야. 비록 은행 비중은 많긴 하지만 나도 이제 부동산 소유자라고. 남편과 그날 한잔하며 신혼 첫날 밤처럼 들뜨고 행복한 기분에 휩싸여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빚을 얼른 갚아버리고
온전한 우리 집으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게 운영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착실히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말 재밌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소문만 돌았는데도 집값이 출렁거렸고요. 1억 초반의 아파트가 순식간에 3억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앉아서 돈을 벌게 된 거죠. 남편이 집을 매매하길 정말 잘했다고 얼마나 저를 칭찬하던지요. 저도 제 안목과 결정에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3억에 팔고 나왔어요. 저희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다시 대출을 받은 후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미천이 조금 있으니까 눈을 높여서 살기 편한 곳을 우선으로 둘러보게 되었어요.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대단지인 곳을 찾게 되었고 3억 원의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불과 2년 전만 해도 돈 없어서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교통의 요주인 지역에서 우리 집을 갖게 되다니 믿겨지지가 않아. 나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우리 집이 정말 맞는지 꿈은 아닌지 싶고. 당신 믿고 살길 정말 잘했어. 내가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우린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그렇게 교통이 좋은 동네에 저희가 살 집을 사게 되었고요. 그 근처에 2억 초반대의 집이 전세가와 매매가 고작 몇 천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합쳐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집 두 채를 사게 되었죠. 남편은 초반에 집을 하나 더 사는 것을 반대했었지만 전 항상 불안한 미래가 싫어서 불로소득을 갖고 싶었어요. 비록 전세를 두고 있지만 빚을 천천히 청산해 가면서 나중에는 월세를 받으며 그 돈으로 생활하려던 계획이었거든요. 제 계획을 차분히 설명하고 저희의 상환 능력을 짚어주며 설득을 하자 남편도 허락해 주었죠. 그래서 30 중반에 서울에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생활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만큼 재산을 모은 것도 저희에겐 행운이라고 생각했고 매 순간순간 감사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마치 큰 부자가 된 듯한 기분 아시나요? 만족하는 삶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런데 그 행운이 또 일어났어요. 2년이 지난 후 갑자기 부동산 호황기가 찾아왔죠. 네, 맞습니다. 한순간에 집값이 미쳐 날뛰던 그때요. 3억짜리였던 저희 집은 거의 3배가 올라 10억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제가 전세 끼고 샀던 다른 한 집도 가격이 2배 정도 올라 4억 원이 되었죠. 저희에게 기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여보, 집값 보고 있지?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면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더 오를 것 같아? 나는 지금 이 정도도 너무 감사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오르고 있는데 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곳이 없어. 이번에는 확 강남이나 그런 유명한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때? 정말 부자처럼 살아보자. 에이, 이 정도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어디가 좋을지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고 전국적으로 다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없긴 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신축 아파트에 관심이 많다는 말을 듣고 저도 그쪽에 대해 공부를 해봤는데 신축 아파트는 사놓으면 그냥 오르잖아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 집이라 생각해서 그 집에서 영원히 살기로 하며 매매를 했습니다. 남편이 때마침 정규직이 되었지만 제가 계속 대출을 받아오며 일을 처리했기에 이번에도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집을 샀어요. 가격대가 좀 있어서 무리이다 싶었지만 그게 또 터져서 현재 2배가 되었어요. 그 집에 현재 제가 살고 있고요. 몇십억이 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전세 끼고 산 집도 억대로 갔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약 10억대 정도의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영원부터 시작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고생했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그래도 여전히 수억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유가 있진 않아요. 일을 그만둘 수도 아플 수도 없는 우픈 상황이긴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제 가치관을 깨부수며 도전했고 때때로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았기에 이런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되니 삶을 대하는 태도도 전보다 더 넉넉해지고 꿈을 꾸는 미래의 그림도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크게 느낀 것이 있는데요. 제 나이대에 평균적으로 해야 하는 경험과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래보다 덜 가지고 있으면 삶이 부정적이고 불안하게 되고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유롭고 너그러워지는 법이거든요. 마음이 든든해지고 무슨 일이든 어렵게 벌은 제 자산을 잘 운영해 보고자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경제 성장기였고요. 이쯤 되니 잊고 있던 사람들이 있죠. 네, 바로 시댁과 친정 식구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읽어놓으니 어떻게들 알고 저와 남편 앞에 나타나 다시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정과 오랫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어요. 또 오빠가 사고쳐서 합의금이 필요했고 아빠는 사기를 당해 빚을 졌대요. 그때 확실히 말했습니다. 오빠를 감옥에 보내든 돈을 구해서 합의를 해주든 알아서 하시고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소리쳤어요. 또 돈이 필요하면 정당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탕 하려는 꿈을 꾸지 말고 정당한 일을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은 해결했는데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댁과는 가끔 연락을 했던 남편은 저희가 이사를 하고 집들이에 초대를 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재테크 잘해서 좋은 집에 살게 되었다며 칭찬을 해주셨는데 결혼 안 한 노처녀 시누이는 동생이 잘 사니까 질투가 났나 봐요. 아, 너희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면 엄마 집이나 넓혀주지? 너희끼리만 잘 살면 되겠어? 아이, 너 또 왜 그래?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저 너희끼리 잘 살면 그거면 된 거야.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끼리만 잘 살아. 엄마, 집에 고장난 거 투성인데 얘네한테 이참에 바꿔달라고 해. 이렇게 잘 사는데 아들 덕 좀 봐야지. 형님, 저희 집이 이렇게 좋아 보여도 빚이 수억이에요. 저희도 빚쟁이라고요. 형님은 빚이 없잖아요. 저희보다 형편이 나은 거예요. 빚이 수억이라고? 허세만 가득 차서 좋은 집에는 살고 싶은가 보지?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해. 아, 너네 그러다 망하고 큰 코 다쳐. 알아? 저희 망하라는 소리인가요? 동생이 잘 살게 됐으면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초치는 소리인가요? 시누이의 말이 너무 기분 나쁘게 들렸고요. 시누이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미가 요리라서 비싸지 않은 접시랑 커트러리를 예쁜 걸로 사나운 게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더니 세상에 시누이가 말없이 제 그릇을 그냥 가져간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시댁에 가서 알게 되었죠. 그때 또 한 판 하고 다시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저희 신우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남편한테 계속 거부할 수 없는 전화를 하더라고요. 사유는 돈이었어요. 아이, 동생, 누나 5만 원이 부족하네? 너 5만 원 있어? 있으면 누나 계좌로 바로 보내. 매번 5만 원만, 10만 원만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안 주기도 뭐하고 없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계속 줬나 봐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교통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전화를 뺏어 들고 화내면서 말했어요. 형님, 지금 창피하게 5만 원이 없어서 전화하신 거예요? 그 나이 먹고 5만 원이 모자라서 지금 동생한테 빌리는 척 돈 뜯으려고 전화하신 거냐고요. 맞아. 나 5만 원 없어서 지금 내 동생한테 전화한 건데. 왜? 갚을 거야. 다음 달에 돈 들어오면 갚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왜 5만 원이 필요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창피한 줄 아셔야 해요.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은 더더욱 아닌 5만 원이 없어서 지금 동생한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빌리시는 건 정말 어디 정신이 모자란 사람이나 하는 짓이고요.
그런 푼돈이 필요하시면 같이 사시는 어머님께 빌리세요. 왜 창피하게 동생한테 돈을 빌리고 난리야. 한 번만 더 이런저런 하기만 해요. 그리고 그 돈 꼭 갚아요. 아셨죠? 작은 돈이지만 신우이 버릇 고치고 싶어서 다 갚으라고 했어요. 진짜로 다 받아내기도 했고요. 저희도 무슨 땅 파서 돈 씁니까? 빚이 수억이고 저희도 그때쯤 애가 생겼는데 저희도 들어갈 돈 많은데 누가 누굴 도와줘요? 바로 남편 정신교육 들어갔죠. 여보, 우리 잘 사는 거 아니야. 집만 좋을 뿐이고 돈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쓰지도 못해. 이제 애도 생겼는데 더 절약해서 살 생각을 해야지. 왜 매번 형님한테 끌려다녀? 그래도 어떻게 가족을 모른 척해. 누나가 5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이 없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내가 없어 봐서 알잖아. 그 간절함을. 그래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뭐가 있어야 도와주지. 인간아. 거지되기 싫으면 똑바로 해. 당신도 형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다음부터는 내가 잘 말해서 커트할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로. 남편은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조금만 압박을 주면 바로 그 사람 뜻대로 해버리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판단력이 약한 사람이라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빠가 됐으니 생각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는 마흔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가겠다고 했어요. 저런 사람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세상에 신우이와 똑같은 사람이더군요. 둘은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었는데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누나, 결혼식 날짜 잡으니까 기분이 묘하지 않아? 여자들은 그런다는데. 그런데 무슨 걱정 있어? 표정이 왜 그래? 걱정이야. 시댁에서 들어와서 살래. 우리랑 같이 사시겠다고. 싫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끼리 알아서 직구해서 나가라는데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신우이의 남편 될 사람도 별 능력 없어 보였어요. 신우이랑 동갑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특별한 직업 없이 지냈다가 1년 전부터 영업을 한답니다. 돈은 없는데 포문내고 싶어서인지 차는 BMW더군요. 부모님께서 사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직장을 갖기 전까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며 살았다고 해요. 진짜 인생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나마 신우이를 만나서 남들한테 말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된 거죠. 그 집에서도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잊고 살고 싶어서 서둘러 시키는 분위기 같은데요. 문제는 둘 다 돈이 없는 거예요. 신혼집 차릴 돈은 없지만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에는 죽어도 싫고요. 신우이는 그동안 회사를 들락날락해서 2년을 채운 회사가 없어요. 또 돈을 벌면 죄다 가방과 옷들을 사느라 돈을 다 썼고요. 정말 둘 다 나이만 많고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형님, 결혼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정말 같이 살고 싶으면 저희처럼 단칸방부터 시작하세요. 재산은 불려가면 돼요.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나보고 단칸방에서 살라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 나는 그런 더러운 곳에서는 절대 못 살아. 신우이 방이 매번 지저분하고 옷으로 뒤덮여 있어요. 먼지도 한가득이죠. 더러운 건 모를 것 같은 사람이 청결을 따져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가방 팔고 옷 팔아서 자금을 좀 마련해 보세요. 어느 정도 모을 것 같은데요? 옳게 무슨 소리야. 이 아까운 걸 왜 팔아? 내 생명과도 같은 애들인데. 그리고 팔아봤자 얼마 못 받아. 당시 신우이는 직장이 없었고요. 남편 될 사람은 신용불량자라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양가에서는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옳게. 우리 좀 도와줘. 우리 큰 거 안 봐라. 그냥 20평대 전셋집 하나만 해주라. 무슨 소리세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라고는 다 부동산에 묶여서 팔 수도 없는데. 저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형님 결혼이니까 형님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결혼할 때는 10원 한 장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무슨 염치로 그 많은 돈을 바라세요. 그것도 동생한테.
동생이라기보다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살자는 거지. 올케는 좀 가게 돈이 많잖아.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우리 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사가 뭐 쉬운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전매자 묶여 있어서 팔지도 못해요. 저희 빚만 수억이에요. 제발 저희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억 빚 있는 딱한 동생이라 생각해 주세요. 자꾸 뜯어갈 생각 마시고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더 벌 생각은 안 하고 남에게 도움받으려고 하는 근성부터 고치고 싶었지만 고쳐지진 않을 것 같아서 돈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에 돌아왔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날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누나 혼자 늙어갈까 봐 걱정이 되었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좋았다. 그런데 돈 없어서 결혼 못할 것 같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마음이 안 좋아. 저희 어머님께서 한 번 전화하면 오래 붙들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시누이 결혼에 대한 하소연을 한 번 시작하면 30분 이상을 하는데 남편은 또 그걸 다 듣고 있더라고요. 아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한번 신경 써볼게. 무슨 방법이 있겠지. 아이,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무슨 신경을 써본다고요. 전화를 끊는 남편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우려돼서 하는 소리야? 우리가 형님 결혼에 해줄 수 있는 건 냉장고 정도의 선물이야. 우리도 이제 애 생겼는데 다달이 대출금 나가고 할부금 나가서 돈 없어서 절대 집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다고. 그러니까 절대 못 도와주니까 그렇게 말해? 여지를 주지 말라는 말이야. 저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현실을 자각할 줄 알았는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풀어놓더군요. 아, 엄마랑 누나가 걱정이 커. 이러다가 결혼이 엎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모아놓은 돈 누나한테 조금 빌려주고 이자 쳐서 받는 건 어때? 아니면 우리가 전세 주고 있는 집을 팔아서 누나를 일부분 도와주는 건 어때? 그 집에 살라고 해도 되고. 인간아, 그거 팔면 남는 돈이 어디 있어? 전세 끼고 산 거 생각도 안 하지? 그리고 양도세랑 부동산 수수료 등 다 계산을 해보고 하는 소리야?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는 건 어때? 다달이 할부금처럼 갚으라고 하면 되잖아. 지금 이자율 알아보고 하는 소리야? 그리고 나 쓸 돈도 없는데 대출을 받아서 누구를 빌려줘? 그리고 내가 지금 대출이 되는 줄 알아? 빌려줬다가 형님이 안 갚으면 누가 손해보는 건데 그런 거래는 애초에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 누나 결혼은 어떻게 해? 아, 우리가 방법을 찾아줘야 그나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손을 놓고 있어? 당신 지난 날은 잊었니? 당신 결혼 전에 형님 카드값 갚아주느라고 돈 하나도 못 모았던 거 다 잊었냐고. 형님이 돈이 없어서 결혼하던 말던 내 알바 아니고 당신 알바도 아니야. 그건 그냥 안타까운 거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당신 참 정없다. 이렇게 많이 가졌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는 거야. 어떻게 내 가족을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있어? 내가 모른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정상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당신 누나니까 결혼할 때 냉장고 정도 해주는 거라고. 인간아, 제발 현실을 직시해라.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당신 혼자 나가서 당신 스스로 형님 도와줘. 거기에 나는 꼭 빼주고. 그동안 우리 집들은 다 내가 벌어서 내가 잘 풀려서 내가 산 내 집이니까 나한테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벌어서 당신 누나 잘 도와줘봐. 그럼 내가 아무 소리 안 할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지 일주일 동안 삐져서 말도 안 하더군요. 정말 속이 좁고 생각도 어리숙한 남자였습니다. 자기도 방법 없으면서 저한테 방법을 내놓으라니 웃기지 않나요? 자기도 도울 방법이 없으니까 저한테 다시는 신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뱃속에 아이만 없으면 내쫓고 싶었어요. 아기 아빠니까 겨우겨우 참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시댁의 시자들은 꼴도 보기 싫어서 전화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말만 하며 살았고요. 시누이 결혼에 일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신우이 결혼은 진행이 되었고요. 예정된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우이 결혼식인데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았지만 어떻게 또 안 가요. 한복 곱게 차려입고 갔지요. 제일 먼저 시부모님을 만났는데요. 저를 째려볼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너무도 다정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그동안 바빴다며? 고생했다. 네가 참 큰일을 했다. 내가 며느리 하나는 진짜 잘 봤다니까.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몸은 괜찮니? 아, 네,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한 게 없는데요, 뭘. 형님 만나고 올게요. 저는 그동안 신우이랑 말도 섞기 싫어서 결혼 선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돈을 축의금에 넣어 신우이에게 직접 전달해 주려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신우이가 저를 보자마자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거동도 불편할 텐데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막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옳게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 그동안 집에도 안 오고 이런 츤데레 같은 여자라니. 정말 고마워. 올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지 몰랐어. 올케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데 내가 정말 잘 살게. 정말 고마워. 계속 저한테 고맙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도통 뭐가 고마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아유, 저는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고마워요? 저는 뭐 한 게 없는데요. 으이그, 이런 겸손함까지? 얽히 덕분에 내 신혼집도 마련했잖아. 아이, 근데 정말 5억 안 갚아도 돼?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신혼집 5억? 한 번도 들어보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형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자기 명의로 아파트 대출받아서 시누이 집을 사준 것이었습니다.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네요. 제 속도 모르고 시누이는 제 칭찬을 마르고 닳도록 했죠. 올케는 재테크 잘해서 좋겠다. 이런 5억은 우습지. 금방 갚을 수 있는 거야? 정말 대단해. 아, 고마워. 우리 진짜 그 집에서 잘 살게. 좋아 죽으려고 하는 시누이는 저를 껴안고 손잡고 고마운 감정을 표현했지만 저는 그 결혼식을 끝까지 볼 기분이 못 돼서 그 즉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누이한테 물어본 집 주소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진짜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건만 그렇게 못 해준다고 남편을 이해시킨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무 말이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인간은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눈물이 나잖아요. 입에서는 분해서 악에 바친 소리가 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집에서 울고 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찍는 시간이 되었는지 전화가 왔어요. 당신 어디야? 지금 사진 찍을 시간인데 어디 가서 안 오는 거야? 화장실이야? 아니면 먼저 밥 먹으러 간 거야? 나 집이고 나 앞으로 그 집 가족 안 할 거니까 사진 알아서 찍고 와. 그리고 결혼식 끝나면 밥 먹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 알았어? 남편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밤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야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가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많이 무시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었어. 어떻게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 집 구할 돈도 없고 당신도 알잖아. 우리 누나 까다로워서 우리가 살던 반지하 단칸방 같은 데서는 절대로 못 자. 아파트 담보대출 받았고 나머지는 신용대출 받아서 겨우 메꿨어.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당신이 부모야? 당신이 누나랑 결혼해? 그것도 아닌데 당신이 대출을 왜 받아서 형님한테 집을 해준 거냐고. 방법이 없잖아. 차라리 집을 우리 쪽에서 하고 혼수를 남자 쪽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당신 대출 갚을 능력 돼? 당신 대출 받고 다달이 얼마씩 나가는지는 생각해 봤어? 신용대출까지. 당신 진짜 미쳤구나. 어차피 집값은 오를 테니까 그 돈으로 충당될 거야. 몇 년 뒤에 집값이 오르면 내가 이 집을 팔고 차입금만 줄 거라고 했어. 그때까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으라고 했지. 누나도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야.
이자율을 보니 6%에 신용대출 이자율은 20%가 넘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봤을 때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이자만 내더라도 남편의 월급을 고스란히 바쳐야 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무슨 당연한 순리인 줄 아는데 그건 신의 영역이지 사람이 점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원상복구 해놔? 그 집 팔고 대출 무르고 오라고? 이거 나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어떻게 그래? 이미 짐 다 들어왔고 신혼여행 떠난 사람들인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리고 줬다가 어떻게 뺐냐? 그건 사람으로서 하는 짓이 아니야. 나는 내 자존심상 그렇게 못하니까 차라리 내 배를 째라. 이런 중대한 일을 와이프인 저와 상의 없이 진행한 게 괘씸했고요.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정말로 정내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습하는 방법도 정말 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을 말하게 되었어요. 원상복구할 생각 없으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야. 이혼해. 나 당신 같은 사람과 더는 살기 싫어. 아이, 뭘 이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해. 어차피 돈 번다고 생각해. 아파트 가격 오르면 내가 척하고 당신한테 억소리 나는 돈 갖다 줄 테니까. 똑바로 계산이나 하고 하는 소리야? 당장 이번 달 대출금부터 갚을 수나 있니? 난 절대로 안 도와줄 거야. 혼자 일에 저지른 상황에서 다음에는 어떤 일을 저지를지 나는 당신한테 신뢰가 안 간다고. 우리는 이혼할 거니까 그 빚은 당신이 혼자 감당해. 알았어? 저는 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서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계속 이혼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혼할 때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절 기만하고 절 돈으로 본 채 돈으로 처단할 것입니다. 남편과 남편 식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혼쭐 내주려고요.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읽어놓은 재산 중에서 남편의 기여도는 정말 없었어요. 저희 둘 다 월급도 쥐꼬리였고 제가 이직을 해서 남편보다 월급도 더 받았죠. 아무리 남편이 정직원이 되었다고 해도 재산의 기여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의 재산은 제가 부동산으로 돈을 잘 굴려서 번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저의 기여도가 90% 이상을 차지했죠. 그리고 저 몰래 고액 대출을 받아서 시누이한테 무상으로 빌려줘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인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집들이 전부 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의를 해놓길 정말 잘했죠.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그때야 제정신이 들었는지 오랜만에 올바른 말을 하더군요. 당신 이혼하자는 말 진심이었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심각성을 몰랐어. 내가 누나 집은 전세로 돌릴게. 그러면 되지 않아? 이미 늦었어. 그리고 전세로 돌린다고 해서 뭐가 바뀌니? 절대로 안 바뀌고 그건 당신 집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상관없는 집이니까. 그럼 누나 보고 다른 집 가서 살라고 할게. 그냥 시댁이 들어가라고 할게. 집 팔 테니까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자. 애를 생각해야지. 애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러? 나는 당신한테 정 떨어졌고 소장도 받았겠다. 나가. 이 집 내 집이니까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남편을 시댁으로 쫓아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도 어차피 없고 월급도 제가 다 관리를 했었는데요. 내쫓으면서 한번 호되게 당해보라고 월급도 각자 관리하라고 했죠. 통장도 집어 던져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해 나갔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첫 달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월급을 고스란히 대출금으로 다 나가게 되니 남편은 미치고 팔짝 뛰더라고요. 심지어 부족했나 봐요. 저에게 전화해서 울며불며 난리가 났어요. 여보, 나 어떡해. 나 이러다가 신용불량자 될 것 같아.
월급 전부 대출금으로 갚았는데도 부족해. 나 어떡해. 나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내가 계산 잘 해보라고 했잖아. 앞뒤 안 보고 대출 받은 게 누군데? 뭘 어떡해. 당신이 저지른 일 당신이 잘 수습해야지.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지금 대출금 안 나간 게 30만 원 정도 되거든. 그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리고 대출금이 다 나가는 바람에 회사 갈 차비도 없어.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당신 누나랑 똑같구나. 그런 푼돈 계속 빌리는 게 집안 내력이니? 돈 없으면 벌 생각을 안 하고 남한테 빌리는 게 집안 사상이냐고. 나 돈도 없고 당신 빌려줄 돈은 더 없으니까 이딴 전화하지 마. 그리고 나는 당신과 이혼할 사람이야. 내가 당신이 뭐가 예뻐서 돈을 주니? 딴 데 가서 알아봐. 남편도 똥줄이 탔는지 바로 신우이한테 집 팔 거라고 난리를 쳤나 봐요.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네 좀 도와달라고 또 난리를 쳤습니다. 옳게 이게 무슨 말이야. 옳게 이혼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 대출한 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나도 다달이 나가는 대출금 좀 보탤게. 그러니까 우리 집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면 옳게도 이혼 안 해도 되지? 그럼 됐지? 뭐가 돼요, 형님? 참 뻔뻔하시네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네요. 지금 형님 때문에 동생네 파탄 났는데요? 그 와중에도 집은 빼기 싫은가 봐요. 동생을 가족으로 생각하긴 해요. 형님 동생은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형님 도와줬는데 형님이 그래도 누나라면 집 팔고 동생네 건사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미 신혼집 꿈이었고 나는 직장도 없고 남편 혼자 버는데 갈 수 있는 집도 없어. 저한테 그런 말할 필요 없다고요. 동생한테 가서 말하세요. 어차피 그 집은 제 집도 아니고요. 전 남편 될 사람 집이니까 저한테 말할 필요 없고요. 동생과 상의해서 알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끊겠습니다. 제가 신우이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고요. 바로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시댁 사람들 모두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선아,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좀 봐주면 안 될까? 애들이 뭔 잘못이야. 부모 잘못 만나서 돈 없는 게 죄지.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없는 집에 태어났고요. 한평생 뺏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 지금 이렇게 그나마 살게 된 거고요. 저희 모두 같은 처지였어요. 누가 더 잘나고 더 못난 사람 없었다고요. 출발은 똑같았지만 도착 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어머님,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계속 의존하게끔 키우면 그렇게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니까 우리 애들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앞으로 이런 부탁하지도 않을게. 아니요, 어머님. 저도 처음엔 되돌려만 놓는다면 용서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거부했어요. 이미 마음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검토는 없어요. 저에게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 의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은데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마지막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차단을 했고요. 이혼 소송은 협의 이혼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이혼 소송 기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승소했죠. 돈도 제가 대부분 갚기로 했고요. 남편은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했냐고요? 결국 시누이 집은 이혼 소송 도중에 팔았어요. 제가 저희 전 남편을 정말 싫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상의를 안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시누이 집을 팔 때 시누이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집을 팔면 시누이도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었을 텐데 자기 똥줄 타다가 내키는 대로 집을 내놓고 금매로 팔아버렸고요. 집값이 하락하던 시기라서 매매했을 때보다 아주 큰 손실을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진행했으면 바로 이야기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삿날까지 언질도 안 해주고 일주일 전에 알려줘서 신혼에는 준비도 못하고 겨우 이삿짐 센터만 계약해서 한동안 이삿짐을 보관해 놓고 찜질방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대요. 시댁으로 들어가서는 쥐 죽은 듯이 살고 있대요. 차라리 정신 못 차리는 그 부부는 그게 더 나은 걸 수도 있어요. 전 남편이 된 그 인간도 시댁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든 연체를 막아보고자 했지만 연체가 상당해져서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전 남편이 술 마시고 전화해서 알게 되었고요. 저는 애를 혼자 낳았고 잘 키우고 있어요. 아이 때문에 간간히 전화 통화하는데 그 통화에서 많은 미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누구를 탓해요. 정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구해줬다가 다 같이 나락으로 떨어진 건데요. 이 일로 아주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용기와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으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만약 여러분들도 저처럼 염치 없는 집안이랑 살고 계신다면 당장이라도 관계를 끊어내거나 아니면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추천해 드려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행복하시길 바라며 용기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